박문진 이사회를 통해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안이 가결됐습니다. 김 사장은 자신의 해임안이 통과되자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언론의 자유수호와 방송의 독립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에 사죄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웃긴 성명서입니다. 친박 핵심과 정기 모임을 가졌다는 김장겸 사장의 MBC는 탄핵 정국에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 인원이 촛불 집회보다 많다고 보도하며 태극기 집회의 영상에서 사람이 없는 빈 공간은 잘라내라고 보도 지침을 내리고 최근까지도 메인 뉴스에 박근혜 허리가 아프다고 걱정하는 보도를 내보내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정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부역했던 회사 구성원 90% 그러니까 2,000명이 넘는 동료들로부터 MBC를 망친 주역으로 지목당한 당사자가 공영방송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정신세계는 시사가 아니라 의학의 영역에서 다뤄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MBC가 이제 노조 파업이 곧 끝나겠네요. 그죠? 네, 이제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도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안은 저희가 잠시 후에 미니로 해직 기자 한 분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고.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예, 다시 또 다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다스의 핵심 납품업체를 단돈 100여만 원에 샀다라는 JTBC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시영 씨가 2015년에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규모 11억 원의 SM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지분을 75% 이시영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난해 다스의 핵심 납품업체인 다온을 인수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규모가 600억 원인데 덩치가 훨씬 큰 회사를 이시영 씨 회사가 일종의 인수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요신문이 처음 파기 시작했던 사안이죠, 이게. 당시 일요신문의 특종이었고, 이제 JTBC가 이제 JTBC 표현대로면 한 발 더 들어가던가요? 예. 한 발 더 들어가가지고 또 다른 후속 특종을 낸 거네요. 이게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MB,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유일하게 등기회사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직접 소유한 회사라는 뜻이죠. 근데 이 회사가, 자신의 회사 규모의 40배 가까운 다스 납품 업체 다온을 인수했다. 그걸 정당한 가격을 주고 인수했으면, 네, 이상하지 않은데, 여기까지는 일요신문이 보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들어가가지고, 얼마 인수했냐? 이게 특종인 거죠. 예. 100만 원에 인수했다. 공짜죠, 공짜. 연매출액이, 600억이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벤더란 말이죠. 이러면 뭐 대단한 자산 가치입니다. 싸게 해도 몇백억을 사야 되는데 100만 원에 샀다. 네,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불가능한 거래죠.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이게 가능하려면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 다스 실소유주하고 이 인수된 다온 실소유주가 같거나 그럼 가능하죠. 예. 아니면은 다스 실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납품업체잖아요. 그게 무슨 원자재를 잔뜩 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갑자기 거래를 끊어요. 그러면 대금 지급을 못 하잖아요. 그럼 부도 직전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부러 몰고 와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장부상 안 나오는 뒷거래를 했다거나. 그 외의 경우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고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스 실 소유주가 다스가 아니라 이 SM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수합병 또는 일감 몰아주기 그걸 통해서 재산을 승계하려는 거다. 이 방식이 이제 최근 진화된 재벌들의 우회 승계 방식이에요. 똑같아요. 예.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인수합병 통해서 회사를 승계하는 거죠. 예. 이런 우회 승계. 다스가 그런 방식의 승계를 하고 있다. 그 중에 딱 걸린 거다.
라고 초강력 추정하는 바입니다. 저는. JTBC가 반론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SM 대표는 김진 전 다스 부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다스가 그런 방식의 우회 승계를 하는 거라면 저는 그렇게 강력히 추정하고 있는데 누가 하는 거냐? 다스 실소유주가 하는 거죠. 당연히. 누구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에게. 여기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거길래 이렇게 우회 승계를 하고 있는 거냐? 예. 그 와중에 딱 걸린 거다. 예. 저는 그렇게 강력히 추정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에 다스가 돈도 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다스의 알짜 납품업체를 인수한 다음에 다스가 SM에다가 수십억 원 자금을 저리로 빌려준 사실도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뭐 배임이라고 봐야죠. 손해. 왜냐하면 다스가 빌려온 돈보다 더 싸게 빌려줬으니까 다스 입장에서는 손해를 입었잖아요. 예. 다스의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시영 씨에게 그렇게. 이것도 배임이죠.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예. 재벌들이 이 방식을 개발해 놨거든요. 최근에. 자,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네, 지금 바레인에 계십니다. 바레인에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5.18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눈에 띄는 보도가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나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수특전 여단 소속 지휘관의 고백인데요. 옛 광주교도소 앞에서 시민군 3명을 사살해서 자신이 안매장했다라는 걸 고백한 겁니다. 이 지휘관 같은 경우에는 5.18 안매장과 관련해서는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공수부대 지휘관은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가 처음인데요. 또 뿐만 아니라 광주교도소 안에서 22구에서 25구 정도의 주검을 매장하는 것도 자신이 봤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의미가 아주 크네요. 예, 당시 현장 지휘관이 처음으로 직접 사살했고 직접 안매장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살당한 사람들이 17살도 있고 무슨 죄가 있다고 참. 나치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90대 노인네를 여전히 찾아서 감옥에 보내는 게 독일이에요. 예. 저는 30년 지난 사건인데 30년이 아니라 앞으로 50년이 더 지나도 계속해서 찾아내고 다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으로 직접 고백이 나왔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요. 네, 또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SBS도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국방부가 5.18 특조위가 37년간 공개되지 않은 8천여 쪽의 기무사 자료를 확보해서 관련된 내용을 분석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당시 안기부가 5.18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프로야구 선동열 선수의 출전까지 억지로 추진했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물론 광주 시민의 반발에 부딪혀서 계획은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5.18 때 그런 행사를 할까봐 5주년에 그때 그 경기에 당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선동열 선수를 출전하게 하려고 안기부가 추진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 안기부 국정원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을 해왔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결합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전 이번에 이걸 끊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이 고통받는다. 속고, 이런 방식으로 정보기관이 운영됐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 내에 이런 기술자들, 그리고 이제 퇴직한 오비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다라고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저는 이들이 금단전 증상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자기들이 국가를 운영했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고 뒤에서 몰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기술자들이. 그들이 완전히 여기서 손떼게 만들지 못하면 저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상상이나 했겠어요? 5월 18일에 선동열 선수가 만약에 출전했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겠죠. 그리고 관심이 글로 옮겨갔겠죠. 아무래도. 그런 거를 기획하고 실제 실행에 옮기려고 했고. 네, 체육부의 협조를 받아서 지역에서 영웅시대는 선동열 선수의 출전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문건에 있습니다.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죠.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기술자들을 반드시 하나에서 손을 완전히 떼게 만들어야 된다.
그걸 평생 경험하다가 은퇴한 오비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댓글 공작에도 동원됐던. 네, 양지으라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현직과 오비들 다 완전히 손떼게 만들지 못하면 또 나온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리고 그렇게 당해가겠죠. 당하는지도 모른 채. 예. 꼭 이번에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는. 자, 다음은요? 네, 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는 어제 오전 10시에 전체회의 열고요. 홍 후보자 보고서 채택할 예정이었는데 여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회의가 한 차례 정도 연기가 됐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열리지 않다가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습니다. 결국은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정적수가 부족해서 안 된 거거든요. 참석을 안 하니까 정적수가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홍종학 후보 문제는 이제 이렇게 보고서 채택을 못하게 만든 다음에 예산심의가 곧 있으니까요. 예, 그때 대통령이 임명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야당에 동의 없이 했다고 하면서 예산심의 때 힘겨루기의 소재로 쓰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건데 요 사안은 제가 좀 자세히 청문회도 보고 세무사에도 문의했더니 확실한 결론은 이거 가지고 이제 언론들은 자꾸 양쪽 여야의 주장만 전달하는데 제가 확실하게 문의하고 확실하게 청문회를 본 결론은 일단은 불법이나 탈법은 편법은 없는 거예요. 예. 실정법 위반은. 그동안 뭔가 큰 법적 하자가 있는 걸로 보이게 만들고 싶었었는데, 일단 이제 보고서 채택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예. 이 얘기를 좀 해보자면, 한 번만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법적 하자는 없는데, 실제로 있는 것처럼 했던 거는 없는 것으로. 두 번째, 요게 이제 쟁점이었는데,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 이 세법이 복잡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에서 정리를 하자면, 홍 후보 장모가 재산을 증여하는데 딸과 외손녀에게 각각 25%씩 준 거예요. 50%는 다른 자녀에게 주고. 그러니까 외손녀에게 홍 후보 딸이죠. 예. 홍 후보 딸에게 25%를 증여한 부분, 이 증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근데 미성년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 홍 후보죠.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고 그 증여세를 또 내는 방법. 이걸 써야 하는데 야당 주장에 의하면. 그런데 홍 후보는 홍 후보의 아내가 딸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줍니다. 돈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대신 혹은 엄마가 대신 내주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또 내지 않고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딸이 물려받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엄마한테 갚아라. 이렇게 차용증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왜 논란이 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세금을 덜 낸다 이거죠. 그리고 이 차용증이 진짜겠느냐. 결국은 이런 식으로 눈속임하고 부자 대물림 비판했는데 세금을 덜 내려고 잔머리를 굴렸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용증이 요식행위라 이거죠. 세금을 덜 내려고 꼼수를 부렸다. 실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산 거죠. 그러면 사실은 딱 언론들이 두 가지만 따지면 답이 나와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 논란이 계속 지속된 겁니다. 혹은 했는데 이게 이제 여당 편을 든다고 그럴까봐 했는데도 보도를 안 했거나 이게 요식행위가 아닌 건 밝혀졌어요. 첫 번째. 요식행위인지 따져보면 되잖아요. 요식행위가 아닌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세금과 원천 징수를 다 했어요. 예. 그리고 이율에 따라서 돈도 갚고 있었고. 그 두 번째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세금을 덜 내느냐? 세금을 덜 내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세금을 덜 내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따져보니까. 이자 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까지 따져보니까 절세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절세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격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세 효과가 없다고만 해버리면 끝나는 문제를 그걸 안 해줘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세무사하고 자세히 따져봤더니 없어요. 절세 효과가 사실상. 이자소득세, 종합소득세 다 따져보니까. 자, 이 사안은 어쨌든 정쟁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예. 다음은요? 네, 해외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우디 그리고 이란과 관련된 소식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네요? 네,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 부대가 된 레바논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우디도 지난 9일 레바논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한테 헤즈볼라의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면서 긴급 출국 명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요새 중동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레바논 소식도 있고 예멘 소식도 있고 사우디에서 그렇죠. 왕자들을 숙정했다느니 뭐 많잖아요. 갑자기 총리가 사임을 하고. 예, 레바논 총리가 사임을 했다느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은 뒤에 배후에 트럼프가 있습니다. 배후에 트럼프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이 사안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첫 방문지가 사우디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사위, 가장 지금 힘이 막강하다고 하는 사위가 최근 3번이나 갔어요, 여기를. 트럼프가 가자마자 카타르 단교 생각나십니까? 예, 사우디랑 막 이집트랑 다 모여가지고 카타르하고 물자 교류도 안 하고 단교한다는 거. 그게 트럼프 사우디 방문 직후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그리고 레바논 일도 그렇고, 사우디에서는 부자, 그러니까 아들, 딸 세습을 안 하고 왕자 세습이었거든요. 아들, 딸 세습을 하고 싶은 왕가가 있었고, 트럼프는 이란을 코너로 몰아서, 제재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두 욕망이 만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사우디 왕가의 그 세습 욕망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강력하게 후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사우디는 순이거든요. 순이. 이란은 시아고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큰 세력이. 갈라져 있는데 사우디를 통해서 이란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이란 뒤에는 또 이란은 러시아하고 붙었거든요. 사우디는 미국하고 붙고. 그러면서 앞에서는 순이 시아 그 바로 뒤에 그 양 종주국인 사우디 이란 그 뒤에는 미국과 러시아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대리전이에요, 결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로 사우디와 이란이 그리고 순위와 그들이 또 순위와 시아를 대리하는 것이고 예멘 같은 경우에 이 순위 시아가 붙어가지고 내전이 일어났죠. 예. 레바논도 마찬가지고요. 구도는 이렇습니다. 예. 이건 한번 따로 길게 다뤄야 하겠는데 결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IS 이후에 중동에서 힘의 공백이 생기는데 누가 먹느냐? 길이 많잖아요, 여기서. 누가 먹느냐? 그 대리인으로 각각 이란과 사우디 그쪽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우디를 편먹고 나눠져 있다. 그래서 국가들 확 나눠져 있어요, 지금. 중동의 국가들이. 이란과 사우디는 각각 또 종파의 종주국으로서 이제 대결하는 것이고 그 대리전들이 뭐 예멘이니 레바논이니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고요. 트럼프가 이란 핵 협정 파기한 것도 이런 배경이에요. 예. 이란은 사실 핵 협정을 다 지켰거든요. 네. 다 지켰는데도 이란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이제 경제 제재에서 중동에서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거죠. 예. 저는 최근에 그 미국 외교지의 소식들은 북핵이 아니라 이 뉴스로 도배됐어요, 다. 트럼프로 인해서 중동에서 다시 한번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뉴스로.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웃기는 건 근데 이란은 대통령 선거로 선출했습니다. 그나마. 사우디는 왕정국가예요. 완전히. 예. 빈라덴, 알케이다, IS 다 순위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란 편을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죠. 예. 여긴 여기까지 하고 이건 저희가 국제뉴스에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MBC. 네, MBC 관련해서요. 네. 예, MBC 관련해서 아까 시작할 때 공장장이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어제 MBC 방문진 이사회 열렸습니다. 거기서 김장경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의결됐습니다.
자, 저희가 해직 기자 한번 연결할 텐데 MBC가 많이 망가졌죠. 제가 2007년에 SBS에서 2007년까지 몇 가지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제가 잘렸기 때문에 2007년까지 SBS에서 라디오를 몇 년간 했었는데 그때 SBS 라디오 PD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MBC 라디오는 이길 수가 없다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라디오 시장 절반 정도를 MBC가 점유하고 있었어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나머지 50%를 나머지 방송국들이 나눠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MBC가 얼마나 망가졌냐면 TBS에도 안 됩니다. 물론 TBS는 눈부시게 성장했죠. 그 사이에. 하지만 MBC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철저히 망가졌어요. 예. 자, 박성재 조합이 곧 끝나겠네요. 그죠? 네, 이제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도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안은 저희가 잠시 후에 미니로 해직 기자 한번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고.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예, 다시 또 다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다스의 핵심 납품업체를 단돈 100여만 원에 샀다라는 JTBC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시영 씨가 2015년에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규모 11억 원의 SM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지분을 75% 이시영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난해 다스의 핵심 납품업체인 다온을 인수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규모가 600억 원인데 덩치가 훨씬 큰 회사를 이시영 씨 회사가 일종의 인수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요신문이 처음 파기 시작했던 사안이죠, 이게. 당시 일요신문의 특종이었고, 이제 JTBC가 이제 JTBC 표현대로면 한 발 더 들어가던가요? 예. 한 발 더 들어가가지고 또 다른 후속 특종을 낸 거네요. 이게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MB,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유일하게 등기회사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직접 소유한 회사라는 뜻이죠. 근데 이 회사가 자신의 회사 규모의 40배 가까운 다스 납품 업체 다온을 인수했다. 그걸 정당한 가격을 주고 인수했으면 이상하지 않은데 여기까지는 일요신문이 보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들어가가지고 얼마 인수했냐? 이게 특종인 거죠. 100만 원에 인수했다. 공짜죠, 공짜. 연매출액이 600억이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의 벤더란 말이죠. 이러면 뭐 대단한 자산 가치입니다. 싸게 해도 몇백억을 사야 되는데 100만 원에 샀다. 네,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불가능한 거래죠.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이게 가능하려면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 다스 실소유주하고 이 인수된 다온 실소유주가 같거나 그럼 가능하죠. 예. 아니면은 다스 실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납품업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원자재를 잔뜩 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갑자기 거래를 끊어요. 그러면 대금 지급을 못 하잖아요. 그럼 부도 직전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부러 몰고 와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장부상 안 나오는 뒷거래를 했다거나. 그 외의 경우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고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스 실 소유주가 다스가 아니라 이 SM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수합병 또는 일감 몰아주기 그걸 통해서 재산을 승계하려는 거다. 이 방식이 이제 최근 진화된 재벌들의 우회 승계 방식이에요. 똑같아요. 예.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인수합병 통해서 회사를 승계하는 거죠. 예. 이런 우회 승계. 다스가 그런 방식의 승계를 하고 있다. 그중에 딱 걸린 거다. 라고 네. 초강력 추정하는 바입니다. 저는. JTBC가 반론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SM 대표는 김진 전 다스 부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다스가 그런 방식의 우회 승계를 하는 거라면 저는 그렇게 강력히 추정하고 있는데 누가 하는 거냐? 다스 실소유주가 하는 거죠. 당연히. 누구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에게. 여기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거길래 이렇게 우회 승계를 하고 있는 거냐? 예. 그 와중에 딱 걸린 거다. 예. 저는 그렇게 강력히 추정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에 다스가 돈도 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다스의 알짜 납품업체를 인수한 다음에 다스가 SM에다가 수십억 원 자금을 저리로 빌려준 사실도 확인됐다라고 네, 합니다. 뭐 배임이라고 봐야죠. 손해. 왜냐하면 다스가 빌려온 돈보다 더 싸게 빌려줬으니까 다스 입장에서는 손해를 입었잖아요. 예. 다스의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시영 씨에게 그렇게. 이것도 배임이죠.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예. 재벌들의 박문진 이사를 통해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안이 가결됐습니다. 김 사장은 자신의 해임안이 통과되자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언론의 자유수호와 방송의 독립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에 사죄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웃긴 성명서입니다. 친박 핵심과 정기 모임을 가졌다는 김장겸 사장의 MBC는 탄핵 정국에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 인원이 촛불 집회보다 많다고 보도하며 태극기 집회의 영상에서 사람이 없는 빈 공간은 잘라내라고 보도 지침을 내리고 최근까지도 메인 뉴스에 박근혜 허리가 아프다고 걱정하는 보도를 내보내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정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부역했던 회사 구성원 90% 그러니까 2,000명이 넘는 동료들로부터 MBC를 망친 주역으로 지목당한 당사자가 공영방송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정신세계는 시사가 아니라 의학의 영역에서 다뤄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MBC가 이제 우리 이 방식을 개발해 놨거든요. 최근에. 자,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네, 지금 바레인에 계십니다. 바레인에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5.18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눈에 띄는 보도가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나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수특전 여단 소속 지휘관의 고백인데요. 옛 광주교도소 앞에서 시민군 3명을 사살해서 자신이 안매장했다라는 걸 고백한 겁니다. 이 지휘관 같은 경우에는 5.18 안매장과 관련해서는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공수부대 지휘관은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가 처음인데요. 또 뿐만 아니라 광주교도소 안에서 22구에서 25구 정도의 주검을 매장하는 것도 자신이 봤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 이 의미가 아주 크네요. 예, 당시 현장 지휘관이 처음으로 직접 사살했고 직접 안매장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살당한 사람들이 17살도 있고 무슨 죄가 있다고 참. 나치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90대 노인네를 여전히 찾아서 감옥에 보내는 게 독일이에요. 예. 저는 30년 지난 사건인데 30년이 아니라 앞으로 50년이 더 지나도 계속해서 찾아내고 다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으로 직접 고백이 나왔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요. 네, 또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